오늘도 클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최근 K방산의 놀라운 저력에 방산 후진국 일본이 화들짝 놀랐습니다. 일본 내 최대 연구소에서 한국의 방산 능력을 조명하며 이제는 확실히 서방의 무기 팩토리가 된 한국 방산 산업이 잘 나가는 이유에 대해 분석했는데요. 게이오 기주쿠 대학 산하 SFC 연구소와 캐논 글로벌 전략 연구소가 발간한 이번 보고서의 내용에 대해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이미 한국 방위 산업은 유럽에서 폴란드 이외에 노르웨이, 핀란드, 에스토니아에 대한 K9 수주 실적이 있다. 최근 유럽 국가로의 수출이 호주인 이유는 단지 러시아의 위협이 현지화된 것만은 아니다. 구매국의 안보 환경하에서 성능과 가격 등을 따져보았을 때 가장 좋은 무기가 한국제였기 때문이다. 또한 이번 폴란드 수출에서 볼 수 있듯이 상대국의 방위 산업에 대한 배려를 하여 수주의 상당수를 현지 기업에 의한 생산으로 하여 고용을 창출하는 등 철저히 상대국의 사정에 맞추는 영업 방법을 하는 것도 하나의 성공 비결이다. 그렇다면 실제로 구매한 최전선의 사용자는 한국제 무기의 성능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 것일까? 이번에 K9을 도입한 핀란드군과 에스토니아군의 조달 담당자나 실전 부대장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와 도입에 이르는 경위를 들었다. 이 두 국가는 무기 조달 시 정치적 중립과 투명성이 엄격히 요구되는 곳이다. 이는 선정 과정에서 우호국의 무기라면 평등하게 심사하고 요구 성능과 평가 시험 결과만 놓고 결정된다는 것이다. 에스토니아와 핀란드 조달 담당자는 일본이 만약 다른 나라보다 우수한 무기를 제안하면 당연히 도입 검토 대상이 될 것이라고 하였다. 이들 국가에서 K9 저촉포가 도입된 이유는 미국제나 독일제에 비해 구조나 시스템이 간결하다는 점이다. 양국에는 징병제와 군의 근간을 이루는 예비역 제도가 존재하고 있다. 평시에 소집되어 다시 예비군 활동을 할 때에도 간결한 한국제 시스템은 이점이 있다. 게다가 K9을 운용하는 핀란드군의 실전 부대장은 한국제 무기에 대해 유지보수도 용이하고 엔진도 포함해 탑성들에 의해 어느 정도 정비도 가능하다며 산악지대나 설원에서의 작전 전개가 많은 우리에게 있어 유지보수를 그 자리에서 대응할 수 있다는 점은 큰 메리트라고 말했다. 약 1300km에 달하는 국경에서 러시아와 대치하고 있는 핀란드군에서는 북극권을 포함해 보다 고위도의 한랭지에서의 활동을 염두에 두고 있기에 한국의 무기들은 노면 동결 시에 횡 미끄럼 방지 기술이 탑재되는 등 타국의 무기보다 로컬라이징, 현지화가 되어 있다는 장점도 있다. 한국 방위산업은 신흥국 이외에도 유럽 국가와 파이브아이즈 일원인 호주에도 수주를 성공했다. 그리고 도전을 마다치 않고 미국에 대한 수주도 진행하고 있다. 러시아에 의한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무기 수요가 높아진 것과 함께 각국에서 수주가 잇따르는 한국 방위산업은 사실상 서방 자유민주주의 국가 그룹의 무기 공장이 되고 있으며 그 공급 체인은 외국으로 확산하고 있다. 그러나 러시아의 침공 때문만은 아니다. 기본적으로 우수한 성능, 뛰어난 가격 경쟁력, 현지 요구에 대한 맞춤화 전략 등이 한국 방산의 독보적인 강점으로 자리 잡고 있다. 이와 반대로 우리나라 일본의 방위산업 현 상황은 냉엄하다. 스미토모 중공업이나 토마츠 등 방위산업계에서 철수하는 기업은 해마다 끊임이 없고 우리의 장비를 조달하기 위한 비용과 연구개발을 위한 시간은 늘어날 뿐이다. 자국의 기술력 향상과 경제성을 양립시키기 위해서는 외국으로의 수출이 유일한 수단이다. 주변국에 비해 늦어버린 우리나라에 요구되는 것은 한국처럼 앞선 30년 후를 바라볼 수 있는 국가 전략이다 라며 보고서를 끝마쳤습니다. 자국의 문제는 잘 알고 있는데 시정이 될지는 모르겠어요. 이런 말이 있잖아요. 일본은 과거를 그리워하고 중국은 현재에 그쳐버리며 한국은 미래를 그려나간다. 일본에서조차 인정할 수밖에 없는 한국의 방위산업은 최근 또 한 번의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 바람의 시작은 바로 바이든의 우크라이나 방문이었는데요. 예상치 못한 방문 자리에서 예상치 못한 발언이 나왔습니다. 지난 20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를 깜짝 방문했습니다. 전쟁 발발 1년을 앞두고 사전 예고 없이 우크라이나를 방문해 놀라움을 주었던 바이든은 이 자리에서 다소 충격적인 발언을 하여 한 번 더 화제가 되었는데요. 바이든은 러시아는 절대로 우크라이나를 이길 수 없다며 강력한 비판과 함께 미국과 서방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전쟁이 끝날 때까지 지속할 것이고 미국은 우크라이나에 5억 달러를 지원함과 동시에 포탄, 제벌린 미사일 등의 무기 또한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바이든은 구체적으로 포탄에 대한 막대한 규모의 지원을 밝혔던 것인데요. 최근 전쟁이 대규모 물자를 소비하는 소모전 양상으로 진행되면서 서방의 우크라이나 지원 규모가 승패를 좌우할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가장 시급하고 중요하고 결정적인 것이
바로 포탄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도 나토 표준 야포탄인 155mm 포탄이죠. 바딤 스키비츠키 우크라이나 국방정보국 부국장은 러시아군이 하루 약 6만 발의 포탄과 로켓을 쏟아붓지만 우크라이나군은 6천 발의 포탄을 쏘는데 그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화력 부족으로 전선에서 계속 밀려나고 있다고 말했는데요. 우크라이나는 2014년과 2017년 대형 탄약고 폭발 사고로 포탄 재고 상당량을 잃은 것으로 알려졌는데 당시 러시아의 특수보행 소행이라고 밝힌 바도 있습니다. 미국의 군사문제 연구기관 CNA는 전쟁이 포격 중심의 소모전으로 가고 있어 누가 더 많은 포와 포탄을 갖고 있느냐가 승패의 결정적 요인이 될 것이라고 분석하였죠. 물론 소모전인 만큼 러시아의 포탄 재고 현황도 여유가 있진 않은 상황입니다. 최근 바그너와 러시아군에게 지급되는 포탄으로 추정되는 사진들이 해외 매체들을 통해 공개되었는데 그 상태가 통에서 꺼내다가 유폭될 수준이었습니다. 특히 우크라이나에서 주력으로 사용되고 있는 야포들은 거의 대부분 서방에서 지원받은 나토 표준 규격인 155mm 포입니다. 현재까지 우크라이나의 지원이 약속된 155mm 야포는 총 457문으로 259문이 인도 완료되어 운용 중에 있습니다. 즉 야포의 숫자는 충분히 확보가 된 상황이지만 정작 쓸 수 있는 포탄이 없다는 것인데요. 이는 서방 진영이 보유하고 있던 포에 비해 포탄의 비축 물량 및 생산 능력이 극도로 저조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한국산 포탄이 전쟁의 판도를 바꿀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과 함께 미국과 유럽의 안보에서 한국의 비중과 중요성이 더욱 커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한국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직접적인 무기 수출을 하지 않기로 공표했는데 무슨 전쟁을 바꾸고 한국산을 도입하고 그런 같지도 않는 소리를 하냐 라고 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물론 국방부에서 밝혔듯 직접 우크라이나로 보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미국과 유럽이 자국의 포탄 재고를 탈탈 털어서 우크라이나로 보내고 있는 상황에 각국의 부족한 비축량이 한국제 포탄으로 채워질 수는 있는데요. 실제로 이런 방식의 계약이 지난 1월 미국과 체결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왜 굳이 이들은 한국에서 포탄을 들여올까요? 현재 미국과 유럽 방산들의 155mm 고폭탄 생산 능력이 심히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에스토니아 외무장관 라인살로가 지난 12월 EU 외무장관 회의에서 포탄 지원이 시급하다, 유럽 군수 산업 능력으로는 절대 보충이 안 된다 라고 밝혔듯 현재 유럽의 생산량으로는 보충하는 데만 6년이 걸릴 것이라고 하는데요. 유럽 최대 군수물자 생산업체인 라인메탈의 155mm 포탄 생산량은 고작 월 5,000개 수준입니다. 군비 감축이 이 정도까지 심하게 진행되었는 줄은 상상도 못했죠. 미국은 현재 월 14,000개의 생산이 가능한데 공장 가동을 24시간 풀로 진행하고 있어 2년 뒤인 2025년에는 월 7만 개 수준으로 끌어올릴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미국이든 유럽이든 당장 요구되는 대량의 포탄 수요를 감당하기에는 벅차 해외 공급자를 열심히 물색 중인 것이죠. 이에 사실상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대규모 생산 공정이 남아있는 한국에게 손을 내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직접적인 통계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금융감독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하나와 더불어 한국의 양대 포탄 생산업체인 풍산은 지난 1월간 한 달 동안 과거 2년어치의 엄청난 양의 포탄을 판매했습니다. 뉴욕타임스의 보도에 따르면 미국은 현재까지 우크라이나에 100만 발 이상의 포탄을 제공했는데 전시 비축용 포탄 30만 발, 주한미군용 20만 발, 유럽 주둔군용 50만 발이었습니다. 비축용을 채워줄 포탄은 한국과 이스라엘에서 조달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은 밝혔죠. 현재 한국 풍산의 연간 생산량은 45만에서 50만 발로 알려져 있는데요. 정확한 수치는 기밀이라 공개되지 않았지만 앞으로 20년 동안 우리 군 K9 자주포용 수요만 연간 11만 발 수준이며 155mm 견인포를 비롯한 각종 포들 그리고 해외로 수출될 물량을 합치면 연간 50만 발의 고포탄 생산이 결코 신빙성이 없는 것은 아닌데요. 우리나라를 포함해 전 세계 9개국에서 운영 중인 K9 자주포의 총 수량은 1864문으로 우리나라에서만 1178문 운용되어 전력화가 끝났고 앞으로 해외로 수출될 미인도 수량은 1148문에 루마니아와 영국 등 추가적인 계약 가능성도 있어 풍산의 155mm 고폭탄의 수요 또한 동반 상승할 것으로 보입니다.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지난 2월 18일 공동국방 조달 프로그램에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탄약 지원으로 포탄을 공동구매하는 방안을 추진하였는데요. 폰데어라이엔은 유럽이 자체 군사 재고를 보충하거나 155mm 포탄과 같은 군수품을 우크라이나에 보낼 수 있도록 몇 달, 몇 년을 기다릴 순 없다면서 현재 우리는 유럽 수준이나 회원국 수준의 국가에서 표준화된 탄약을 조달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즉 이는 한국을 뜻하는 것이죠. 한편 폴란드로 1차 도입이 벌써 완료된 K9은 벌써 첫 실제 사격을 진행했는데요.
바로 오늘 23일 현지 시간 오후 1시에 폴란드 톨은 마수리아 제1포병여단에서 진행되었습니다. 파워 퍼포먼스 실전 훈련에 폴란드 부하시자크 국방부 장관과 한국 이중석 국방부 장관이 참석하기로 했는데요. 특히 눈길이 가는 것은 폴란드 마수리아 제1포병여단이 나토 EFP 향상된 최전방 군사주둔의 기지로도 활용되고 있어 루마니아와의 연합협력이 진행되는 곳으로 루마니아 국방부 관계자와 포병대대 역시 K9 자주포의 첫 실전 훈련을 보았을 가능성이 높은데요. 이에 K9의 미친 화력을 직접 경험할 루마니아가 자국 도입에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이날 부하시자크 국방부 장관 트위터에는 또 하나의 반가운 사진이 공개되었는데요. 바로 폴란드 공군 소속 파일럿들이 카이 교육훈련 센터 앞에서 기념 촬영한 사진이었습니다. 부하시자크는 트위터를 통해 1012대의 FA-50 계열 항공기가 올해 말 폴란드에 인도될 예정입니다. 한국에서 조종사 훈련이 진행 중입니다. FA-50 구매는 공군의 능력에 중요한 추가 사항입니다. 라고 전하였죠. FA-50PL은 블록 진화를 통해 다양한 성능 개편이 이루어졌는데 최고 수준의 A사 레이더와 암람 AIM-120C 공대공 미사일을 장착한 개량 버전으로 역대급 경직력을 갖췄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한편 그닥 반갑지 않은 불청객도 카이에 도착했는데요. 인도네시아 조종사가 KF-21의 비행시험을 위해 카이에 도착했다는 것입니다. 지난 20일 CNN 인도네시아와 간디 술리스티아노 주한 인니 대사의 인터뷰에서 인니는 KF-21 시험 비행과 타당성 테스트를 위해 조종사 2명을 한국에 파견했다며 한국인 조종사와 함께 시험 비행 결과를 연구하고 논의할 예정이라고 하였습니다. 태워서 사출 좌석 시험하거나 미티어 대신 매달아서 비행시켜줄 수는 있을 것 같은데 다만 이건 미티어 입장도 들어봐야겠죠. 카이는 언론 보도를 통해 인니 조종사의 실제 비행 시험은 분담금을 내기 전엔 이루어지지 않으며 현재는 시뮬레이터 교육과 비행 참관 정도만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였죠. 인니가 미납한 분담금은 약 8천억가량 그리고 현재까지 납부된 금액은 2272억 원이었는데요. 결국 2천억 내고 시뮬레이터 몇 번에 비행 모습 참관이 다였습니다. 아니 그럴 거면 차라리 유튜브로 보면 공짜로 보기라도 하지. 그래도 한국에 온 김에 DCS 세계 챔피언 한성우 씨에게 고액 가외라도 받고 가던가. 한국 무기체계의 우수성이 알려지면서 개인적으로 가장 좋은 부분은 이제 신뢰할 수 없는 신흥국이나 개발도상국이 아닌 호주, 영국, 폴란드, 노르웨이, 미국 등 같은 가치를 공유하고 좀 더 믿을 수 있는 국가로의 협력 및 수출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끼리끼리라는 말도 있듯 수준에 맞는 국가와 어울려야죠. 인간관계도 그러하듯 수준 격차가 크면 한쪽에서 질투하고 뺏으려 하고 사기치려 하지만 같은 수준이면 공감하고 이해하며 칭찬하고 인정해줍니다. 오늘의 한 줄 평 그만 꺼져줄 수 있니?